연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현병으로 오인되는 질병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뭐 때로는 다른 병원 다니시다가 다른 의원 다니시다가 저한테 오셔서 제 병이 조현병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을 쭉 진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현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하다 보면 조현병이라기보다는 조현병에 인접된 질환이기는 하지만 조현병이라고 보기는 힘든, 그러니까 병이라고 그러면 사실 어떤 같은 질병이라면은 병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경과라든지 예후라든지 치료 반응 이런 게 이제 비교적 일정할 때 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A라는 병이라고 생각했다가 B라는 병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병이 가지는 어떤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나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반응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단하는 게 의학의 시작이죠. 시작인데 여러 번 이 비욘디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정신과 질환의 경우는 혈액 검사라든지 뇌사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진단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진단하는 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진단이 꼭 뭐 조현병으로 오진했다 또는 조현병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도 그 진단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단을 다른 진단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의외로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얘기가 복잡할 수도 있는 이런 주제의 얘기이긴 하지만 또 임상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생각돼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얘기를 끝냈습니다. 조현병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죠. 일단은 단기간에 끝나는 질병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병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죠. 그래서 뭐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평생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도 어려운데 이게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난치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조현병의 일부는 난치성 질환이 분명하긴 합니다. 근데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난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라든지 또 치료의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난치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치료의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조현병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이 등장한 거는 대략 한 1896년, 99년 이렇게 보니까요. 1896년으로 카운트하면은 딱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꽤 긴 기간이죠. 130년이라는 건.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치료 방법들은 옛날에 쓰던 치료 방법들이 이제 현재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죠. 근데 어떤 치료 방법의 경우에는 현대에도 쓰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듣고 계신 전기역량 치료라는 게 뭐 흔히들 이제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실제로 효과가 있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원래 전기역량 치료가 처음 적용됐던 질환은 조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100년가량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물론 이제 우울증에서만큼 전기역량 치료는 쓰지 않지만 또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우울증의 효과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긴 하지만 아직도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라는 건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약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던 약물들은 1990년대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정도가 됐죠. 본격적으로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게 된 지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그 테드라는 유튜브에서 두 분이 당신들이 이제 조현병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으로는 이제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정신분석 치료를 상당히 오래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어떤 표준적인 교과서에는 정신분석 치료는 그다지 조현병에는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합의사항 같은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신분석 치료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당연히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인지행동적인 접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이거나 어떤 환경적인 거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치료라든지, 이렇게 정신분석만을 초점을 두지 않는 이런 어떤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접근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현병 치료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쭉 부침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세 가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식이라는 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첫째 병식이고요. 어떤 증상을 증상으로 생각하지 다른 걸로 해석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병식이고, 그다음에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고 증상이 어떤 병의 증상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는 거,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병식의 요소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환자분도 특히 조현병의 경우에 있어서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 이제 어떻게 이제 카운트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옛날 봤던 교과서에는 조현병 환자의 97% 되는 환자분들이 병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술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97%가 정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분들이 병식이 없고, 그래서 병식을 가지도록 하는 게 또 치료의 과정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환자분은 일정 부분 병식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회의 통념이라든지 또 환자 가족분들이 조현병에 대한 어떤 오해 또는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에 이제 결과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조현병이 오인되는 거랑도 또 사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질병의 개념이 계속 바뀐다, 병의 개념이 좀 바뀐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이제 일반인들 분들은 저거 저래 갖고 이제 뭐 정신과를 잘 믿을 수 있겠느냐, 또는 어떤 조현병이라고 진단하는 의사를 잘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긴 한데요. 그런 거를 좀 넘어서서 질병의 개념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오히려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현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단은 좀 어렵습니다. 오진이 많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현병이라는 게 일정 부분 어떤 뇌질환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뇌사진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현병의 정확한 원인, 조현병의 어떤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병태생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환자를 과거의 병력을 관찰하고 현재 보이는 모습을 관찰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과에서 얘기하는 오진이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환자분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진단이 조금씩 이제 수정을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딴 얘기인데요. 행복한 이제 아침님께서 말씀이
감정 기복이 있고 비전형적인 우울 증상을 보이면 조증의 기간 상관없이 조울병으로 볼 수 있느냐 요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조울병도 이제 조현병이랑 의외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울병에 대한 얘기도 일정 부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요기에 대해서만 일단 뭐 간략하게 답을 드리면은요. 조증의 기간은 사실은 조울병을 진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감정 기복이 있다는 거랑 어떤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라는 건 첫째는 이제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감정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과도한 반응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감정 기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증이나 우울증 그거보다는 훨씬 이 범위가 그러니까 시간이 범위가 깁니다. 그러니까 조증이나 우울증은 전형적인 경우는 몇 달 간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감정 기복은 이제 일상을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여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며칠 단위 이렇게 보다 더 짧은 상황으로 이제 감정 기복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 기복이 있다는 게 조울병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전형적인 우울 증상이 조울병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비전형적인 우울 증상 자체가 조울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명확한 답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조울병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걸 끊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봐서 조현병이랑 조울병이랑 우울증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관찰을 하면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께 더 헷갈리게 하고 복잡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실제로 보이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일정 기간 이제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 관찰이 가능하려면은 의사를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한 의사 선생님이 오래 기간 환자분을 관찰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대답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개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놀라실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일 수 있습니다. 1972년에 뉴욕과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대도시인 뉴욕과 영국의 가장 대도시인 런던에서 조현병 진단이 어떻게 되느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빗금으로 이제 되어진 부분이 여기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좀 보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바뀌지 않는데요. 요 빗금으로 이제 크게 되어 있는 원이 이제 뉴욕에서의 이제 조현병 진단을 받은 분이고요. 그다음에 원 가운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원이 영국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대충 봐서 한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의 조현병 유병률이 2%라면 런던에서 조현병 유병률은 1%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2배 차이가 난다는 건 이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미국에서 조현병 환자분들은 영국에서 보이는 조현병 환자분들에다가 일정 부분 노이로제, 일정 부분 성격장애, 지금 막 말씀드린 일정 부분 조울병, 일정 부분 우울증이 조현병 환자들에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신의학계가 좀 발칵 뒤집혔고요. 이게 이렇게 서로 이제 선진국인 두 개국에서 조현병의 진단율이 이렇게 다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요걸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진단 기준을 맞춰보면서 좀 통일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조현병의 어떤 진단 범위를 확 줄여갖고 영국 쪽에 맞췄다 이렇게 거칠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 그게 이제 DSM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DSM이 지금은 5판까지 돼 있는데 3판이 1980년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1980년에 3판을 만들었던 어떤
큰 계기가 되었던 어떤 조사 연구 결과 하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현병을 이 작은 원으로 보느냐 또는 큰 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조현병이 됐다, 어떤 분들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이렇게 의아스럽다 이런 연구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정신의학이 발달해온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하자면 요건 1978년도에 있었던 논문인데요. 조발성 치매라는 거를 이제 정의했던 분은 이제 크레펠린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조발성 치매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조기에 발병을 하고요. 조기에 발병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정신 기능이 저하돼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치매는 아니지만 거의 치매에 준하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른 나이에 발병을 하고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이 돼서 점점 정신 기능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치매에 이르는 병이다. 이게 이제 조발성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브로일러라는 부분이 저 조발성 치매를 영어로 하면 이제 디멘티아 프레콕스라고 되는데 브로일러라는 분이 이 병명을 바꿔서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걸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바꿔서 사실은 오늘날 얘기하는 조현병의 원류는 조발성 치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들고 나온 이유는 조현병 중에 조발성 치매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DSM-3라는 게 이제 1980년에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얘기하는 이제 조현병의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발성 치매 안에 DSM-3 안에 조발성 치매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발성 치매에 해당되지 않는 조현병 환자들도 요 DSM-3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 DSM-3에 관해가 되는 아형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증상이 계속돼서 치매에 이른다는 건 증상이 계속된다는 뜻이고 관해라는 거는 증상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가 않은 이유가 조발성 치매보다는 DSM-3에게서는 얘기하는 조현병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 주신 게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조현병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참 신기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발성 치매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일정 부분 꽤 이제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근데 조발성 치매가 아닌 조현병의 경우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관해 또 관해를 넘어서 회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게 이제 조현병이 오늘날 얘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 조발성 치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나 혹은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들은 조현병이다 그러면은 당신은 일상생활을 못할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사실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일상생활을 하니까는 내 진단이 조현병이냐 아니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영어를 번역을 안 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요. 관해를 넘어서 리커버 됐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원래 상태로 회복됐다 이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조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개념이다. 이런 논문을 쓰신 분들인 얘기인데 저 로빈센 구즈라는 분은 사실은 DSM을 이제 DSM-3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말의 무게가 있죠. 그러니까 저 DSM-3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부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변천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보면 조현병은 관해가 되는 조현병도 있고 관해를 넘어서 회복되는 조현병도 있고 오랜 기간 보면 치매와 다를 바 없는 조현병도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조금씩 변해 왔는데요. 요거 이제 아까 드렸듯이 크레펠린이 얘기했을 때는 이제 조발성 치매였고 브로일라라는 분이 이건 한 1919년쯤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신분열병이라는 어감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한 어떤 병에 대한 기술도 아니다. 이래서 한국에서는 조현병,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통합실조증, 그다음에 홍콩이라든지 대만에서는 사각실조증 이런 게 한 근래 20년 안에 명칭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조발성 치매는 조현병의 일부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현병에는 조발성 치매가 아닌 상태의 병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터넷 검색을 해도 완치가 없다고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완치가 없는 경우는 조발성 치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정 부분, 뭐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라도 완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완치가 있는 조현병이냐 아니면 완치가 있는 다른 질환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히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뭐 이제 의도는 없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결론적으로 조현병은 어떤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의 집합이다. 제가 우울증 얘기할 때도 우울증은 하나의 우울증이 아니라 서로 성격이 매우 다른 이런 여러 개의 우울증이 모여있는 과일바구니 같은 거다 이렇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맥락에서도 조현병도 한 가지 병이 아니라 한 가지 병이라는 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비슷해야 되고 원인이나 병태 생리가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조현병의 원인이나 병태 생리를 모르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이라든지 예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유사해야 같은 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조현병을 통으로 묶어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레펠린이 둘로 나눴다 이랬는데 둘로 나눴다는 게 뭐냐면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조현병과 요 매닉 디프레시브 일리스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이제 조울병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는 조현병과 조울병이 있다. 이렇게 나눈 게 1896년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2026년 기점으로 130년이 된 거죠. 그 130년 동안 조현병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같이 이제 정신과를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원칙 같은 건데 또 이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좀 이제 계륵 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저도 좀 열심히 찾아봤죠. 찾아보다 보니까는 언제 이랬느냐 하는 게 이제 1896년이라는 설도 있고요. 1898년에 11월 27일 날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크레펠린이 이런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130년 동안 통용이 되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한 60%쯤은 맞고 40%쯤은 틀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다수로 봐서 과학에서 다수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기는 하지만 환자분의 증례에서 한 60%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개의 이분틀적인 개념을 전제로 깔고 거기에 어떤 예외들이나 이제 변동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접근법을 취하게 된 거니까요. 이제 혹시 이해가 안 되셔서 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지시게 되고 저한테 질문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조현병, 크레펠린 얘기는 조발성 치매의 경우는 어린 나이에 발병이 돼서 만성적으로 질병이 지속돼서 결과적으로 치매에 이르니까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조울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조울병이라는 건 만성적이지 않고 사파적이다 하는 얘기죠. 사파라는 건 증상이 심할 땐 심하지만은 또 사파가 없을 때는 정상으로 되는 게 원칙적으로 정상으로 되는 게 이제 사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사파적인 질환은 조울병과 우울증이 사파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조현병보다는 훨씬 황폐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황폐해진다는 뜻은 여기서는 이제 정신 기능이 떨어지고 원래 잘 하던 행동들을 못하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황폐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요즘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조울병의 예후가 조현병의 예후보다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울병까지 얘기하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조현병보다는 조울병이 조금 더 예후가 좋고 조울병과 우울증이 서로 섞여 있지만은 조울병보다는 우울증이 일반적으로는 더 예후가 좋은데 조현병과 조울병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조현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주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서 도표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크레펠리니 조현병 여기요. 크레펠리니 조현병이라는 게 저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발성 치매 이쪽이 이제 왼쪽에 파란 거라면 오른쪽에는 완전한 그러니까 사파적인 질환이고 조증과 우울 사파가 있을 때는 증상이 조증이 심하고 우울증이 심하지만 조증이나 우울증이 없을 때는 완전히 정상 기능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조울병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가 이제 경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있는 경우는 조현병과 조울병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로 이제 조현 정동장애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조현 정동장애랑 여기 가운데 묶여 있는 병들이랑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근데 큰 틀에서는 조현병의 모습과 조울병의 모습이 같이 보이는 부분이 조현병적인 측면, 조울병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인데요. 이제 행복한 아침님이 또 질문 주신 게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피해 사고, 관계 사고가 악화되면 조현병으로 가기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건 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조현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울증은 정동 증상이거든요. 정동이라는 게 이제 기분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울증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 사고, 관계 사고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조현병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현병에서 보이는 증상과 정동장애에서 보이는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현정동장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가는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현병이라고 진단된 환자분들이 아주 분명한 우울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증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조현병으로 취급 안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게 치료하고 개념을 잡는데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대답은 조현병으로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근데 제가 조금 단서를 드린 이유는 그러면 조현병 환자들은 전혀 우울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도 일상생활을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울증도 있고 그다음에 조현병 환자들의 또 다수들은 완전한 관해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으로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병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우울할 확률이 높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울증은 좀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벌어지는 우울증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훨씬 심하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식의 우울증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요. 그다음에 주하님께서도 뭐 이제 꽤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을 오래 앓아서 평생 걸쳐서 음성 증상으로 가는 환자들과 양성 증상이 노년까지 가는 환자들은 학계에서는 같은 분류 환자로 판단하고 있느냐 요런 얘기인데요. 요거에 대한 그냥 간단한 대답은 아직까지 같은 분류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음성 증상으로 가는 환자랑 그다음에 양성 증상이 노년까지 가는 환자들은 같으냐 다르냐 이런 식의 디베이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대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성 증상은 대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현병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증상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생활하기에 조금 더 기능이 좋냐 하면은 음성 증상이 없는 분들이 기능이 좋고요. 그다음에 양성 증상이 조금 치료에 대한 반응이 그러니까 약물 치료 반응이 좋고 음성 증상은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성 증상의 환청과 망상도 있고 굉장히 힘든 질병이기는 한데 또 약에 대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양성 증상이 대부분의 경우서는 이제 증상이 좋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 증상이 노년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저 경우는 이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같이 가느냐 혹은 음성 증상은 상대적으로 덜 있으면서 양성 증상만 노년까지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분류를 해서 봐야 되니까 사실은 분류가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드려도 두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임상적으로 저런 부분을 구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식에 대해서 아까 시작하면서 의외로 중요하고 또 병식이 없는 경우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분의 가족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혹시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테드에 나오신 분이 이제 엘레나 론덴이라는 분이 사실은 자기는 환청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데 나는 환청을 병의 증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나는 친구한테 환청이 있었다는 알렸던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진단을 받으러 가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게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자기가 조현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분석을 받기는 했지만 정신분석을 받았다는 건 사실 정신분석은 정신과 환자들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자신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내 내면의 무의식을 알고 싶은 분들은 원론적으로 정신분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오히려 그런 동기를 가진 분들이 정신분석에 대한 어떤 이득을 얻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적인 조현병의 치료, 약물 치료는 받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상당히 지적이고 그다음에 환청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아무리 정신과 환자분들이라도 내가 내 병을 인정 안 하고 나는 특히 서구에서는 나는 치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사회 부분적인 어떤 목소리도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정신과 의사에서 관점에서 얘기하면 냉정하게 해서 저분은 병식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없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분인데, 그렇다면 저분이 지적으로 완전히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이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게 이제 사실은 병식이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라는 게 꼭 조발성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현병이 아니다. 이렇게 물론 생각하기에 되기가 쉽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 병식이 없지만 조현병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은 못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이런 형태의 조현병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현병을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앨린 삭스라는 분도, 이분이 이제 예일법대에 나와갖고 이제 법대 교수면서 지금도 심리학과 정신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약물 치료에 저항하다가 이제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거 이제 느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은 오랫동안 자신의 질병을 알리지 않다가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만성조현병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분보다는 훨씬 이제 병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분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정신과 조현병에 대한, 물론 저분이 정신과 교수긴 하지만 기본은 법대 교수니까는 조현병에 대한 아주 디테일까지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내가 조현병이지만 나는 여러 가지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제 담당 의사들이 제가 만성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절망적으로 얘기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한 텀으로 빌리자면은 당신은 조발성 치매니까는 관리시설에 살면서 단순 노동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주 이렇게 명백히 또는 암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에 대한 반발로 나는 그분들이 예측한 대로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저거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조발성 치매가 아닌 그런 조현병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분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나는 물론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조현병을 극복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물론 그 어떤 영웅적인 노력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거는 전혀 아닌데요. 어떤 분들은 저런 영웅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본인이 노력한 거에 물론 거기에 이제 기여가 있지만, 어떤 조현병의 경우는 장기적인 경과로 볼 때 아주 만성적으로 황폐화된 경과를 보이지 않는 조현병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냉정하고 객관적인 얘기다. 이런 말씀은 이제 한번 이제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일본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입소문으로 이제 많이 풍문을 타갔고요. 뭐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7만인가 이제 들었다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따로 시간을 한번 내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 어떤 조현병의 개념, 또 조현병의 병식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서는
저 왼쪽에 있는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5가지 중에서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음성 증상, 에다가 조리 없는 언어, 조리 없는 행동. 옛날에는 저걸 굉장히 문장으로 길게 써 놨는데요. DSM-5가 2013년부터인데 그렇게 길게 써서 괜히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단어로 기술해 놓고 그 뜻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이제 오해를 줄이는 길이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간략하지만 사실은 뜯어보고 보면 간략하지 않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다음에 제가 저 병식 없음이라고 물음표 달아 놓은 거는 병식이 없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지만 너무나 증상이 많기 때문에 저 조현병의 증상을 진단하는 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5가지가 이제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증상보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조현병으로 오인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앞에 위에 있는 4개, 그러니까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급성정신병적 장애, 조현양 장애. 요거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스키조프레니아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범주에 해당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저게 조현병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은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게 망상장애라든지 조현정동장애라든지 급성정신병장애라든지 조현양장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조현병의 모습들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조현병이랑 관련되어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기분장애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거기에 사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왔는데 조현병 중에서도 이제 조발성 치매가 아닌 좀 더 예후가 좋고 치료 반응이 좋은 그런 조현병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 진단 체계를 존중을 하자면 오히려 이제 조현병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질환들,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급성정신병장애, 조현양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아래 말씀드린 여기 기분장애 얘기하잖아요. 기분장애는 크게 이제 우울증이랑 조울병이 있는데 오히려 어디에 더 가깝느냐 하면은 이거는 기분장애 쪽에 가까운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망상장애 환자들은 조현병에 가깝다기보다는 기분장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조현정동장애라는 건 조현병의 증상과 기분장애 증상을 같이 갖고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고 어느 쪽에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조현정동장애 쪽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저 급성정신병적 장애 자체는 전혀 기분장애라는 언급이 없지만 그다음에 조현양장애에도 전혀 기분장애라는 언급이 없지만 저 질환들은 급성정신병적 장애는 치료를 안 해도 1개월 만에 증상이 없어져야 급성정신병적 장애라고 하고요. 조현양장애는 6개월 이상을 안 가는 걸 조현양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조현병의 증상은 저렇게 5개를 넣었지만 또 하나 단서 조건은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돼야 되고요. 대부분의 조현병은 6개월 이상이니까 뭐 7개월, 8개월, 1년 가는 게 아니라 진단을 그 정도로 하는 거지 몇 년씩 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저런 1개월밖에 안 가는 조현병적 증상을 보이는 질환, 6개월밖에 안 가는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사실은 기분장애가 어떤 에피소딕하다고 그랬잖아요. 저 치료를 안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좋아지는 게 에피소딕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기분장애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주 정신과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은 아닌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뜻은 지금처럼 조현병의 어떤 원인이나 병태 생리가
확실히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질병의 어떤 중요도를 평가하는 게 질병이 곧대곧대 보이는 증상이 아니라 질병이 장기적으로 어떤 경과를 보이고 어떤 예후를 보이고 어떤 치료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 조현병으로 오인되는 질병들은 사실은 기분장애 쪽으로 가깝게 보고 그렇게 치료적인 접근과 경과를 예측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세자 말씀도 지금 하시는데요. 저 사도세자는 물론 이제 옛날에 살았던 분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시시콜콜 그 왕가의 일들을 다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보였던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나 행동들은 꽤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저분은 사실은 조울병입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굉장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점으로 보면은 저거는 조울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도 이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칼럼 보시면은 이제 요런 얘기죠. 환청과 망상이 있다. 요것만 보면은 사실은 조현병의 증상 중에 두 가지를 가졌으니까 조현병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울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조증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때로는 그게 우울 증상이냐 때로는 그게 조증 증상이냐를 확인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있다는 게 확인되면 사실은 조현병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창기엔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환청망상도 있고 자살 시도했고 3번에 걸쳐서 입원했는데 이번도 뭐 한 6개월 넘게씩 3번에 걸쳐서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동안을 사실은 조현병이라고 봐도 전혀 오진이 아닌 상태로 사셨는데 한 10년쯤 경과를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분이 과연 조현병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제가 보는 환자분이고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서 좀 특이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다 얘기하면은 아주 우울이 심할 때 이제 환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환청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경우를 굳이 공식적인 진단을 붙이라 하면은 조울병이라기보다는 조현정동장애에 가까운데요. 근데 조현정동장애라는 거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현도 있고 정동도 있는데 조현보다는 기분 증상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10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환청에 있기는 하지만 잘 지내고 이제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환청에 있는 경우에 환청만 있다면은 사실은 환청을 갖고도 일상생활을 거의 뭐 이제 크게 이제 다르지 않게 정상인과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청망상, 뭐 그다음에 와야 된 언어, 와야 된 행동, 음성 증상 이게 이제 5가지 조현병의 증상이라면 약에 대한 반응이 제일 좋은 것도 환청이고 그다음에 설사 약에 대한 반응이 좀 뚜렷하지 않더라도 다른 음성 증상이라든지 언어나 행동이 정상에 가깝다면 예후는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환청이랑 환촉이 있었는데 약으로 증상이 조절이 안 되니까 약도 안 먹게 됐고 그다음에 약을 써도 증상 조절이 안 되니까 난 병이 아니고 내 환청과 환청은 종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상당히 성실하고 그다음에 전문직으로 계속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일은 6년 동안 계속 잘했고요. 그러니까 내 병은 병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니까 먹던 약도
줄여서 끊어야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은 환청이랑 환청만 있었는데 약을 끊은 다음에는 없던 망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에 와서 약을 먹게 되게 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약을 먹게 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환청이 있다 그러면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약을 드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청 자체가 설사 약을 안 먹어도 잘 지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떤 환자분들은 약을 안 먹으면 바로 증상이 재발하고요. 그다음에 약을 드시면 환청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정상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일정 기간은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100%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이 이제 경과에 대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음성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서 요 경과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음성 증상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망상이 없는 조현병의 경우 조발성 치매로 구분 안 될 듯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망상이 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드물기는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조발성 치매로 진단받았던 분, 과거라는 거 이제 크레펠린 시절에, 그러니까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시절에 진단받았던 분들이 이제 크레펠린이 그걸 이제 일종의 다 메모를 자기가 봤던 환자들을 다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망상이 있었기 때문에 망상이 없는 조발성 치매가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가 존재할 수는 있는데요. 망상이 아주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망상이 살짝 있으면서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환청도 살짝 있었으면서 와야 된 언어나 와야 된 행동과 음성 증상으로 가는 조발성 치매는 틀림없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가 되돌아오게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 거를 꼭 무슨 퀴즈 내듯이 하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환자분이 양성 증상, 흔히 얘기하는 망상이나 환청이 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음성 증상이 있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음성 증상이 예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야 된 행동이나 와야 된 언어를 양성 증상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음성 증상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또는 독립된 어떤 영역으로 봐야 되느냐는 조금 그거는 이제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이제 와야 된 언어, 의외는 아니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데 와야 된 언어나 와야 된 행동이 있을 때 저거는 망상이나 환청보다 더 예후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조현병군하고는 다른 경향성이 있는 다른 부류의 조현병일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원론적으로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을 뭐 A라는 I형으로 분류하자, B라는 I형으로 분류하자 이런 거에 대한 콘센서스는 없으니까요. 저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청은 있었지만 환청의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은 뭐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말하자면 처음에 병원을 찾아갈 정도로 이제 병식은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병식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발성 치매랑 어울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분 이제 많이 조현병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정 부분은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 이후에라도 좀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필라테스 클래스 끝나셨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기회가 될 때 운동이 정신과적인 꼭 어떤 정신질환이 아니라도 어떤 정신현상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기회 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악기 소리나 누가 부르는 소리는 사실은 환청은 환청이지만 꼭 환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미가 있는 환청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이고요. 저런 식으로 누가 부르는 소리는 환청일 수도 있네요. 이름이니까. 근데 악기 소리라든지 기계적인 잡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딱 환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좀 좋아진 다음에는 의미 없는 소리나 기계 소리나 악기 소리나 이렇게 들리는 경우들도 과도기적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음성 증상이라든지 경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상세히 설명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미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영화에 대한 뭐 영화 평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